새해를 맞아가지고 유대군도 목적히 새로 시작하는데 각오를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큰 일도 있고 또 유대군도 지난 그 발표했던 내용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대구 선대위의 그 프로젝트 공약으로 정책 공부에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모이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그다음에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임이겠습니다. 새해는 또 많은 회원들이 와서 반드시 듣고 가야 도움이 되는 그런 발전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도 독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독일의 인문, 철학, 신학, 과학, 기술 분야가 발달되어 있는데 독일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독일 문학 전공하신 이덕기 교수님이 독일에 관한 교육, 또 문화, 인문 방면에서 강의도 주셔서 이런 강의가 사실 어디 가서 들을 때가 아주 전문적인 분이라서 우리 대구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교육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좋은 어떤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강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안녕들 하시죠? 네. 방금 소개하신 이덕형입니다. 며칠 지나긴 했지만은 해가 바뀌어서 새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예. 제발 모두 다 올해 다 건강하시고 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유대운동 여기에 보시면 교육혁명위원장 아주 거창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연구소 경세재민연구소 부소장으로 있고요. 작년 8월에 경북대 인문대학 동문과에서 정년퇴임을 사실 했습니다.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세상 참 답답합니다. 저만 답답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모두들 다 답답해서 정말 참 그런 세상인데 아마 코로나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말하자면은 불법과 탈법과 어떤 거짓이 양심과 도덕을 가로막고 좀 먹고 있으니 코로나에 이어서 훨씬 더 참 아주 답답한 그림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공정과 상식이 현재 시대의 정신이라고 들 합니다만 그 자체 공정과 상식이 시대의 정신이 됐다는 자체가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또 비상식적이다. 이거 참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번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과 제도가 좀 불비해서 좋지 않아서 또는 법과 제도가 불공정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법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 국민 의식, 국민의 어떤 수준이 문제가 아닐까. 자학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드시 그것은 아닙니다. 똑바로 보고 또 올바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시민 의식, 한마디로 민도가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도가 만약 높다면은 보면은 어떤 불법과 탈법 이런 거짓이 판을 치는 사회는 될 수 없겠지요. 지극히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우리 역사의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영원한 교육자이셨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정말 참 귀감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참배나무에는 참배가 열리고 돌배나무에는 돌배가 열립니다. 독립할 자격이 있는 민족에게는 독립국의 열매가 있고 당연하죠. 노예가 될 자격이 있는 민족에게는 만국의 열매가 있다. 이런 참 가슴을 아주 참 뜨겁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정말 진리가 담긴 그런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뭐 묻겠습니다만은 뭐 답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선진국, 진정한 선진강국의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선진국, 정말로 그 말만 선진국이 아니고 진정한 선진강국 몇몇 나라들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경제력일까요? 어떤 군사력일까요? 아니면 완벽한 어떤 그 선진적인 법과 제도? 뭐 다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뭐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속입니다만은, 한 사회가 진정으로 선진화되려면, 무엇보다도 거기 사는 그 국민들, 민도가 높아야 됩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저는 선진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회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미적인 인간, 제목이 미적 인간 교육이었습니다. 미적인 인간, 미적이라는 개념은 조금 뭐 설명을 요합니다만은 미적인 인간, 조금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은 어떤 이성과 감성이 균형을 이룬 그 상식적인 그런 존재들일 때 사회 구성원이 그 사회나 공동체는 뭐 일단 선진적이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민도를 높여야 될 텐데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교육이라는 개념도 좀 설명이 그냥 무슨 입시교육, 뭐 주입식 교육 이런 의미의 좁은 의미의 교육은 일단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발표 주제는 괴테와 미적 인간 교육, 독일에서 배운다 뭐 이렇게 2로 되어 있는데 지난 8월에 제가 강연한 것이 그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된 것을 갖다가 뭐 1이라고 한다면은 뭐 2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독일에서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교육 부문에서 이 괴테를 하나의 테마로 해서 배울 점이 있겠다. 그 점을 한번 오늘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오늘 계속 나오겠습니다. PPT 자료는 사실은 2018년도 3년쯤 전에 대구 작가 콜로키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초청이 되어서 이제 강연 제목은 다른 것이 조금 성격이 달랐습니다만은 감사합니다. 그때 활용했던 사용했던 PPT 자료에다가 조금 제가 첨삭을 가해서 오늘 이 강연에 오늘 토대로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괴테와 미적 인간 교육이라 이런 제목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이건 무슨 뭐 지금 시대에 무슨 뭐 괴테고 뭐 미적이니 무슨 교육이니 뭐 이게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역정을 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뭐 그러실까 싶어서 먼저 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리죠. 다음 거는 결론을 미리 이것을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괴테와 독일로 가는 거죠. 우회를 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로 한번 우회로 타보자 이거죠. 나중에 저희 강연의 마지막 매점말 결론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한마디로 오늘 우리 대구 시민들의 어떤 이 고유한 어떤 정신, 그것을 저는 대구 정신이라고 명명을 해봤습니다. 대구 정신을 좀 더 심층적으로 탐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시점에서 특히 그래서 우리가 이 대구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구 정신이 제가 만들었습니다만은 대구 정신이 뭐냐? 대구 정신이 과연 있기나 한가? 이런 무렴이 당연히 나오겠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어록 중에 제가 아주 참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서생적 그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서생적 문제의식. 서생이라는 말은 뭐 선비라는 말하고 동의어라고 되겠습니다. 선비적인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과 동시에 그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져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서생적 문제의식, 상인적 현실 감각 이 표현만큼 선진 시민이 갖춰야 될 어떤 핵심적인 덕목을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은 지금까지 저는 잘 못 봤습니다. 서생적 그 문제의식이 뭐냐, 상인적 현실 감각이 뭐냐 하는 것은 뭐 인터넷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는 이 두 가지 덕목 중에서 이 서생적 문제의식이라는 것, 여기에 저는 좀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의 DNA에는 이 서생적, 선비적 문제의식이 깊숙이 각인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기 때문이죠. 저희 용어로 서생적 문제의식을 제가 쓰는 용어로 바꾼다면 미적이면서 비판적인 인문정신으로 저는 풀어 쓰고 싶습니다. 미적이면서 비판적인 인문정신. 이것을 저는 대구정신이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 대구에서 촉발된 문학, 미술, 음악 어떤 예술 전 분야에 걸친 우리 대구의 미적이고 비판적인 인문정신이 분명히 아주 우리가 참 지나쳐 실종되거나 망각해서 그렇지 그런 찬란한 어떤 그 유산들을 적극 개성하고 발전시키자는 것, 이것이 오늘 저희 발표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그 제목에 보시면요, 뉴대구 운동 교육혁명위원장, 교육혁명이란 개혁도 아니고 혁신도 아니고 왜 그 혁명이라고 썼을까, 이렇게 야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교육은 현재 지금의 교육 상황은 어떤 교육이고 간에 어떤 혁명이라고 할 정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아마 교육혁명, 이건 뭐 제가 쓴 말은 여기 계시지만 우리 뉴대구 운동의 공동대표이신 그 김영기 대표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주문하신 바이기도 하죠.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혁명이란 그 단어 없이 교육혁명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보는 데는 원래 급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점진적으로,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을 바꾸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결과적으로는 혁명에 버금가는 것이지만은 과정은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용어는 가급적이면 쓰지 않겠습니다만 뜻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 서서히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뀌게 하는, 그래서 결국 사회가 혁명에 버금가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바로 교육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적인 인간 교육, 괴테가 말했던 미적 인간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교육은 급진적이 아니라 상당히 보수적이죠. 원래부터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세기 전, 뭐 정확하게 말하면 230년쯤 전이죠. 1790년 전후해가지고 그 독일의 대문호죠. 독일을 대표하는 괴테의 미적 인간 교육론이 바로 그랬습니다. 괴테는 원래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었죠. 독일도 보수적인 국가입니다. 보수적인 국가의 보수적인 인물. 그래서 괴테는 가장 독일적인, 가장 전형적으로 typical German, 독일어로 typisch Deutsch라고 그럽니다만은 아주 그 독일을 대표하는 인물. 그냥 대표한다, 뭐 작품을 많이 남겼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거의 모든 면에서 독일의 어떤 속성이 가지고 있는 것을 체화하는 그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잠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 제가 국가균형발전 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8월 달에 그 이건희 미술관 비수도권 유치 문제, 지금도 아직 해결되지, 앞으로 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때 한 강연의 연장선상에 오늘 있다고 봅니다. 생각합니다. 그때 제 말 혹시 보셨으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미적 인간 교육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죠. 근데 그때는 주제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스쳐 지나갔습니다만은 뉴대구 TV라는 유튜브 우리 뉴대구 운동의 공식 그 TV죠. 뉴대구 TV를 한번 보시면은 의외로 그 많은 분들이 그 조회 시청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제 3부 한 1시간 이상이 되는데 1부, 2부, 3부가 있는데 각 그 1000명 이상 도합 한 3,500명이 이제 시청한 걸로 돼. 상당히 아마 이 독일에서 좀 배울 점이 좀 저 못지않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다음이요. 자, 우리 대구적인 것이 뭐다? 제가 잠깐 아까 뭐 나름대로 풀어서 설명했습니다만은, 그러면 독일을 이야기할 때, 독일 교육, 괴테 시대의 교육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짚고 가야 될 점이 뭐냐면, 독일적인 것은 뭐냐? 독일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연상되는 점이 있겠지만은, 독일이라는 그 국가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속성, 특징적인 성격, 이것이 뭐냐? 에 대해서 잠깐 한번 제가 도표입니다만은, 독일어의 정신이라는로 번역된 가이스트라가 있습니다. 가이스트가 있는데요. 우리말로 이제 정신이라고 번역하죠. 그런데 이 정신이라는 우리말의 정신은 어떻게 보면 육체, 신체와 대가 되는 개념인데, 가이스트는 보다 훨씬 더 이제 깊고 넓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여기에 써놨지만은 근원, 보편적인 체계를 추구하는 철저하고 강인한 정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적이라 하면 가이스트적이다, 정신적인 뭐 육체적의 반대 그런 개념은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괴테의 대표작이 역시 파우스트 아니겠습니까? 파우스트의 주인공은 파우스트인데, 파우스트적이라는 파우스티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우스티시 형용사죠. 파우스트와 같은 인물 유형, 파우스트 같은 이런 뜻인데, 그 파우스트는 정말 그 독일 정신, 독일적인 것을 갖다 대표하는, 끝까지 추구하는 아주 세상의 이치, 세상의 저 근원 밑바닥에 흐르는 그 원리를 나는 알아야 되겠다. 그 파우스트의 제1 장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했지만은 도대체 내가 지금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바보다.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러고 나는 자살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됩니다만은, 어떤 이 원리를, 근본적인 그런 원리를 갖다가 이제, 그런데 프랑스적인 것하고 상당히 좀 대립됩니다. 독일은 상당히 깊이랄까, 좀 무거운, 분중한, 그래서 프랑스 상당히 경쾌한 그런 점이 있죠. 에스프리라는 프랑스 단어가 정신입니다. 똑같은 정신이지만은 어떤 뉘앙스는 다르죠. 그러니까 구체적 사안에 번뜩이는 기지와 섬세하고 예민한 어떤 그런 정신으로 번역되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어떤 가이스트적인 그 독일적인 속성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 변혁 방법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그런 내용을 먼저 제가 선취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법과 제도의 변혁으로서는 부족하다 이거죠. 그것은 피상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근본적인 가이스트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렇게 변화시키려면은 이 법과 제도의 변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 구성원의, 즉 인간이 변해야 된다. 어떻게 변해야 되냐? 미적으로 변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괴테의 미적 인간 교육론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요. 1791년, 그러니까 23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괴테의 초상화인데요.
미남이죠. 키는 뭐 한 170, 168구 정도 되는데, 나중에 1806년도인가 그때 프랑스 나폴레옹 전선 시대 때 그 나폴레옹과 괴테의 역사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 나폴레옹도 키가 작죠. 괴테보다 약간 그런 뭐 있습니다만은 1791년도에 그려진 초상화입니다. 1789년도, 89년도 그보다 2년 전에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했죠. 그 다음에 보시면요, 괴테는 참 장수했습니다. 1749년생이에요. 1749년생. 그리고 생몰 연도가 1832년도에 작곡을 했죠. 그러니까 83년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84년, 요즘은 100년 훨씬 넘지 않을까 싶은데, 남성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로 그 남자죠.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면 물건이죠. 나폴레옹이 괴테를 처음 만났을 때 첫 마디가 voilà nom, voilà un homme. 여기 한 남자겠다 이렇게 뭐 번역하면 안 되고, 여기 정말 뭐랄까 할까요? 참 어떤 인간, 최고 인간 뭐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어떤 문학 또 활동, 자기 주전공이고, 또 바이마르 공국이라는 데 가서 초청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의 평생을 살았죠. 그래서 행정가로, 장관, 건설부 장관, 교육부 장관, 조그만 공국이긴 하지만,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여성 편력이 아주 좀, 그 자체가 하나의 테마가 됩니다만은, 자, 드디어 1789년도 괴테가 40세 때에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했습니다. 이 3대 프랑스 혁명 정신, 자유와 평등과 형제애, 이 정신이 전 유럽으로 파급되었습니다. 독일 지식인들은 열광했죠. 상수를 들고 열광했습니다. 철학자 헤겔은 인류사의 찬란한 일출이다, 이렇게 찬탄을 표했고, 그 당시 국민 시인이었다고 할 수 있는 클롭시토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금세기의 가장 고귀한 사건이다. 괴테와 괴테의 10년 연하 있지만 문학 동지였던 프리드리히 쉴러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또 언급이 많이 될 겁니다. 두 사람도 이 독일에는 사회 이 봉건 체제가 안 된단 말이죠. 사회가 변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되는 어떤 가능성과 희망을 프랑스 대혁명에서 보았죠. 그러나 괴테는 약간 좀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방식은 좀 문제 있다. 그런 혁명적인 방식으로는 이건 독일에서는 맞지 않다고 했지만, 그러나 일단 독일 사회는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했죠. 그래서 변화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상수를 들고 환영했다. 이렇게 이제 지식인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자, 혁명이라는 이 어떤 화두랄까, 이것이 나오면은 독일은 민중혁명입니다. 밑으로부터 혁명은 몇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혁명의 미완이 독일 사회의 하나의 특징이죠. 독일은 사회가 개혁되었지만 그것도 역시 점진적으로 서서히 어떤 혁명이라는 건 뭡니까?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법과 제도를 완전히 갈아버려. 독일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위로부터의 개혁이죠, 개혁. 밑으로부터의, 아래로부터의 혁명은 영국은 혁명의 역사가 아주 찬란하고 대단하고, 프랑스는 가장 급진적인 속된 말로 한 방에 끊어버렸죠. 프랑스 대혁명을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프렌치 레볼루션이라고 대문자로 쓰죠. 프랑스 대혁명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완전히 역사의 어떤 그 흐름을 바꾸는. 그러나 독일은 그렇지 못했다. 자, 이렇게 전 유럽으로 파급을 되니까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요.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나? 이게 수채화로 그린 그림인데요. 괴테가 그랬다 그래요. 이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은
Freiheitsbaum이라고 되어 있죠. 자유의 나무. 말 그대로 자유. Freiheit. Freedom. 뭐이 자유의 나무. 위에 긴 막대 위에 프랑스 혁명군이 썼던 그 번거지 모자가 걸려 있고, 청백홍 프랑스 삼색기가 나무 끼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프랑스 말로 불어로 이 행인들에게 자, 이 땅부터는 이 땅은 이제 자유다, 이렇게 이제 그 자유의 나무를 곳곳에 심는 그런 게 보셨죠. 자유와 평등과 형제의 프랑스 혁명 정신이 곳곳에 이제 자, 독일의 경우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1792년도에 마인츠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인츠. 프랑크푸르트 바로 근처에 있는데, 그 다음에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이거 위성 지도입니다만은, 이렇게 생겼어요. 독일 땅입니다. 그 당시 독일 영토는 독일이란 사실, 독일에 독일이 없었습니다. 붕어밖에 붕어가 없듯이, 뭐 그런 아주 기묘한 그런 독일 역사의 어떤 그 파행성을, 하여튼 간에, 좀 되죠. 상당히 넓었습니다. 이 독일 땅 굉장히 넓었어요. 지금 현재의 독일인데, 여기에 프랑크푸르트 좀 있겠죠. 라인강이 있고요. 라인강이 흐르고, 라인강의 지류인 마인강이라고, 프랑크푸르트 그 근처에 마인츠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현재의 행정지도인데, 주로 따지면 헤센주에 프랑크푸르트가 있고, 마인츠라는 조그만 도시 있습니다. 자, 이 마인츠라는 이 조그만 도시에서 1700, 공화국이 앞에요. 그 앞에 마인츠 레푸블릭이라는 공화국 실험이 그 프랑스 군의 혁명 정부의 적극적인 전폭적인 지지로 해서 이제 마인츠 공화국이 설립이 되는데, 독일 역사상 최초의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년 미만의 정치 실험으로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1793년도 되면은 이 마인츠가 독일군에 의해서 점령이 되죠. 재탈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는 거죠. 그 혼란을 보고 괴테는 이미 프랑스 대혁명의 진행 과정이 혁명 정신이 퇴색할 정도로 피가 피를 부르는 위혈 폭동화되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것을 마인츠 공화국을 갖다가 독일군이 다시 탈환해가지고 그것에 벌어지는 참상을 보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굳게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한번 보시죠. 네, 93년도입니다. 앞에요. 그 앞에. 그러니까 마인츠 공화국 1년 미만으로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이 독일군이 들어오니까, 프로이센이 독일의 그 당시에 수많은 어떤 이합지산된 분열된 나라들 중에 가장 힘이 센 두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군, 프로이센군, 같은 용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라인강 좌한 지역, 그러니까 마인츠 지역을 탈환하다 보니까, 그전까지 1년 미만이었지만은 공화국이 이제 실행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공화국에 협조하는 그 프랑스 점령 부역자들, 또 마인츠 공화국 조력자, 또 조력자 혐의자, 이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신자 하면서 막 엄청난 분노와 폭력 행위가 폭발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유의 나무, 아까 보셨죠? 이것이 이제 독일군 시민들에 의해서 마구 뽑혀지고, 그 다음에 또 그림을 보시면요, 마차에서 끌어내려지는 부역자들, 여기에 뭐 그림이 조금 희미하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이 마차에서 부역자들이 끌어내려가 마구 막 죽일 정도로 막 살인도 실제로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태를 괴테가 목도를 합니다. 괴테가 마인츠에서 어떻게 목도를 했는가? 괴테는 마인츠 공화국 마인츠 탈환 작전 전투에 종군을 했습니다. 실제 출전을 했죠. 왜 그러냐면 아까 바이마르 공국에서 그의 평생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 가장 강한 나라가 프로시아와 오스트리아였고 그 외에 군소 제후국들이 많았습니다. 바이마르 공국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괴테가 모시고 있던 그 칼 아우구스트라는 그 공작을 수행을 해서 왜냐하면 프로시아가 철수를 합니다. 대프랑스 진압 작전에 다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괴테는 그 기갑연대 사령관인가 무슨 어떤 직책으로 이제 그 참전을 해서 이제 실상을 목도를 하죠. 그 전에 이미 그 프랑스 대혁명이 혁명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혁명이 평화롭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혁명 정신으로 확 똘똘 뭉쳐가 하다가도 노선 투쟁이 벌어지고 강경파, 온건파 뭐 등등. 예를 들면 1792년도 프랑스 대혁명 사를 읽어보면 정말 아주 혁명은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유혈 폭력 사태로 이제 얼룩지는데 1792년도에 9월 대학살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죠. 9월 달에 루이 16세 그 당시 그 프랑스 국왕이었던 루이 16세 그 왕비가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그 유명한 왕비가 있죠. 모차르트의 어릴 때 소꿉친구였던 루이 16세가 국왕이 처형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혁명의 급진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장폴 마라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 드라마에서도 이제 그 주인공이 되는 그런 아주 과격 분자인데 한 500명 정도 죄인 500명 정도를 죽이면은 목을 뭡니까 기요틴 단두대 목을 쳤죠. 한 50만 명을 구할 수 있다 해서 그 9월달 단 며칠 사이에 1600명의 목을 칩니다. 대부분 뭐 귀족이죠. 그러니까 피가 피를 불러오는 이런 혁명의 실체를 보고 괴테와 실러 독일 괴테와 실러를 그 당시 1790년 1800년 초 이때를 사조상으로 보면 바로 독일 고전주의입니다. 고전주의. 독일 문학사 최고의 황금기였죠. 이 고전주의자인 괴테와 실러는 독일적인 사회 개혁 방법론을 갖다가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 괴테 시대 끝나고 난 뒤에 1830년대에 30살도 못 된 채로 요절한 어떤 드라마티스트 극작가가 한 사람이 있는데 게오르크 뷰시너라는 이 사람의 어떤 작품을 보면은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혁명을 만든다. We make the revolution. 뭐 독일어로 wir machen die Revolution. Die Revolution macht uns. The revolution makes us. 그러니까 우리가 혁명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혁명이 우리를 만든단 말이죠. 왜 어디 가면 좋은 문구가 있던데 인간이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뭐 그런.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키지만 그 혁명의 도리에 어떤 희생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유혈 폭력 사태로 얼룩질 수밖에 없죠. 그것을 보고 그리고 이 마인츠의 이 폭력 사태를 보고 또 한 번 진저를 치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줄을 한 30분쯤에서 지금 30분 지금 그럼 조금 좀 숨 좀 돌리겠습니다. 잠깐